우주를 돌아다니던 생명의 씨앗 같은 것이 그게 먼 옛날 지구에 한번 떨어졌다. 이게 사실은 좀 오리지널 판스포미아 검종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래서 조금 더 지르면 사실은 디렉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누가 지구로 보낸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지구로 보내준 거. 외계인이 보낸 거 아니야?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과학자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원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김흥빈의 생물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환경공학자 그리고 생물학자 미생물학자 또 생물학을 전공한 아나운서. 이거 숟가락 아니야? 이거 숟가락 여기 얹어주셨네. 아닙니다. 여기 숟가락 얹으셨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제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의 10분 토론에서 좀 난데없이 많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10분 토론 공무원이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어디서나 자꾸 부르는 이런 캐릭터는 비주얼 때문에 부를 때가 많거든요. 약간 10분 토론의 마스코트. 10분 토론의 호돌이 약간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자, 그러면 저희가 생명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공학자가 바라보는 생명 그리고 생물학자가 바라보는 생명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일단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SF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생명만 이야기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잖아요. 그 약간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정의 뭐라고 하고 싶으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연력학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엔트로피라는 게 나오죠. 엔트로피.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 이런 게 엔트로피가 더 커지는 거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전 던지기를 한다. 동전 던지기를 많이 하면 앞면 뒷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경우의 수가 많죠. 그런 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인 거죠. 근데 동전 던지기를 해봤더니 이상하게 오늘따라 앞면만 10번 나오고 뒷면은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건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항상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이치거든요. 그런데 자연에서 뭔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엔트로피를 지속적으로 낮춰주는 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전 그거를 생명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와.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흩어져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 가봤더니 나뭇가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둥글게 벽을 이루면서 이만한 그릇 모양으로 놓여져 있더라. 이거는 나뭇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게 적은 거를 택해가지고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뭔가 개입한 흔적이라는 거죠. 새가 둥지를 지었거나 사람이 뭔가 그걸 만들었거나 생명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주는 거 그게 생명이다라는 좀 오늘 간만에 제가 좀 약간 뭔가 좀 어렵고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한 것 같군요. 심오한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질 거를 모아줬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레 흩어지는데 생명은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전제해야 될 게 지금 정의를 제가 생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생명체와 생명을 또 어떻게 구분하지? 생명이 있는 물체가 생명체죠. 근데 우리가 생물학에서 생명체는 나름대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대사를 한다, 발생을 한다, 진화를 한다, 번식을 한다, 쫙 쉽게 말해서 먹고 살고 번식한다. 이제 이거 생존 번식이거든요. 생명체의 조건이에요. 그런 걸 다 생명체라고 하는데 생명은 무엇이냐? 사실 그거는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을 갖고 패턴이 있고 복잡성이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하죠. 그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성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보통 사람 같은 생명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림 같은 거를 그려야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생명체의 의도 같은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듯하게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재밌는 게
아주 잘 그린 그림, 예. 예술적인 그림 봤을 때 이런 말하죠. 살아있네. 것 같아.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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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예술 작품의 가장 큰 찬사가 살아있네. 아, 아닐까. 그렇다면 지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오래된 생명체는요. 예. 당연히 미생물이죠. 미생물. 예,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석이 있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미생물이 물에 살았는데 바깥에 좀 끈적끈적한 것 좀 분비했는데 거기는 뭐 모래들 들어오게 붙으면서 굳어지면서 쌓여서 쭉 그게 돌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특히 호주에도 많고요. 그게 이제 나이를 해보면은 적어도 한 35억 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 나이가 지금 천문학에서 46억 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10억 년은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최초의 생명체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7년에 네이처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캐나다에서 철이 많이 들은 그 암석 지역에서 나노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봤더니 얘가 깊은 바다에 그 열수 분출구라고 예. 일종의 그 심해의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서 철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세균들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그런 구조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만들어지기에는 패턴이나 구조를 봤을 때 요거 생명의 흔적인 것 같다. 생명체가 만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거 나이를 해보면은 그거 추정 연대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7억 년. 조금 더 올라가면 한 42억 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논문의 저자들의 주장이고 만약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최초의 생명체는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야. 그 이게 생각해 보면 예. 최초의 생명체가 되게 좀 옛날에 좀 일찍 나타난 겁니다.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높게 보면 한 42억 년까지 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구가 생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뭔가 생명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긴 기간에 비해서 사람이 지구상에서 활동한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사람은 뭐 길게 봐도 100만 년 뭐 안쪽, 100만 년 내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탄생한 다음에 1년에 1원씩 돈을 준다라고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지구 그 자체겠죠. 제일 오래 있으니까. 그렇죠. 야, 너 지구야, 너 진짜 오래 있었으니까 돈 좀 많이 줄게. 46억 원 받을 수 있다라는 46억 거예요. 원. 사람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사람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100만 이게 너 100만. 받을 금액이야. 너 꼼꼼하잖아요. 그 연배가 약간 연공서열식으로 연봉 차이가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생명체가 좀 오래 되었을 만한 방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까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인천의 소청도에 가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 좀 오래 간다라고 보면 한 10억 년까지 봅니다. 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도 10억년짜리가 그냥 쓱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보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찾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한 10억 년 정도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출현한 수십만 년, 뭐 100만 년 요 정도의 범위보다는 얼마나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생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정말 뭐 좋은 곳이었는지 어땠는지 지구가 생기고 상당히 얼마 안 지나가지고 생명도 살기 시작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대체 이 생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실험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실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자연 발생설 이런 거 많이 믿었죠.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좀 생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심코 그런 말 하죠. 과일 같은 거 갖다 놨는데 거기에 초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초파리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파리가 저절로 생긴 건 아니죠. 아니죠. 어딘가에서 이제 초파리가 온 것인데. 이제는 알죠. 예,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 진짜로 초파리가 갑자기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건만 갖춰주면 생명체가 벌컥벌컥 생겨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연금술 이런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때는 파라켈수스 이런 사람들 전설적인 연금술사거든요. 파라켈수스 같은 사람이 남겼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책 같은 걸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약간 사람 같은 것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했습니다. 호문쿨루스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좋은 재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단지 같은 데 넣어놓고 한 달 좀 잘 묵히면 그 안에서 조그만 사람 같은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거를 증명했어요. 가짜죠. 진짜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 사람 연금술사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뭐 희한한 얘기도 썼어요. 이거는 사람이 낳은 사람이 아니라 혹은 어떤 동물이 낳은 게 아니라 재료를 조합해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순수한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마법을 부려달라고 부탁하면 마법 같은 것도 부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비법이다. 이런 거 막 책에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만들려고 막 이상한 재료 구해서 막 실험하고 그랬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야.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걸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차근차근 발달하면서 대부분 생물들은 다른 생물이 낳아 주어야지, 다른 생물들이 와서 새끼를 쳐줘야지만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근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조금씩 증명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현재 과학계에서 보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유력한 가설이 일단 원시수프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서의 생명체의 기원을 얘기를 하죠. 제목만 들어보면 왠지 뭔가 따끈하니 맛있을 것 같은데. 원시스프가 정확하게 뭐예요? 원시스프라는 것은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섞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에너지를 받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연히 이렇게 뒤집혔다가 저렇게 뒤집혔다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면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물 같은 게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생명체 탄생을 생각하는 게 그런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에 있는 그 열수 분출구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요. 거기서 온도가 높고 굉장히 많은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열수 분출구를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하려면 터전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을 줄 수 있는 곳이 열수 분출구가 하나의 유력한 후보가 돼서 거기서 아마 최초의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게요.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모든 생물의 원조가 어떻게 생겼냐를 그렇죠.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원조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다양한 생물이 이렇게 진화해 왔느냐를 저희는 탐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아까 생물이 아닌 것,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되는 거. 없다가 있다가 되는 과정. 그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화학 진화라 그래요. 케미컬 에볼루션. 이게 그동안 너무 연구가 어려워서 최근 들어서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저도 생명 이제 융합 시대이니까 논문을 보고 그러면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주 익숙한 뭐 원시수프나 무슨 이런 거 외에도 새로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그거는 아니올 거라 생각했던 것 중에 요즘에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범종설, 영어로 팬스퍼미아. 이게 약간 SF인데 SF. 맞아요. 우주에서 지구로 생명체가 왔다. 이게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하는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서 내려갔다. 요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 베누라고 하는 소행성에서 그 소행성 돌가루를 좀 채취를 해가지고 지구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 돌가루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단백질의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아미노산들이 꽤나 많이 나왔고 그리고 DNA의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성분도 거기서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이 전부터도 이런 것들이 우주에 있는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데 들어있다는 게 드문드문 많이 관찰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주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좀 예전부터 많이들 하던 이야기고 많이 믿는 추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거 있냐면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클라라고 하는 운석이 있거든요. 화성에서 날라온 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파편이 부스러져 가지고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클라를 분석을 하다가 어떤 거를 발견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아미노산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 뭘로 추정이 되어 있는 게 나왔냐면 글루탐산으로 추정되는 게 나왔어요. 글루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 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 글루탐산으로 MSG를 만들죠. MSG. 그래서 이 화성에서 나온 이 운석으로 국을 끓이면 구수하겠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런 재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물질 내지는 아주 기초적인 생명체의 어떤 뿌리 같은 게 우주에서 우연히 떨어진 게 지구의 생명체가 발생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오리지널 팬스퍼미아 범종설이었습니다. 우주를 돌아다니던 생명의 씨앗 같은 것이 그게 먼 옛날 지구에 한번 떨어졌다.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래서 조금 더 지르면 사실은 디렉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지구로 보낸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지구로 보내준 거. 외계인이 보낸 거 아니야? 왜냐면 왜 42억 년 전
그때 지구에 그런 게 생겼냐. 야. 이거는 누가 지구로 쏴준 거다. 저 한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미 예. 나가는 김에 물질이 아니고 예. 정말 생명체가 올 수 있겠느냐. 예.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과학은. 어떻게 실험을 해요, 이거를? 실험 어떻게 했냐면 지구에 사는 세균 가운데 방사능이 아주 센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즉사하는 그 양의 1500배를 쏘여도 견디는 그런 야, 애들이에요. 엄청나네. 이게 195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통조림 실험하면서 방사능으로 쫙 발견했어요. 예. 다 죽었겠지. 봤는데 다른 게 있네. 그래서 발견된 세균이에요. 병균은 아니에요. 예. 얘 이름이 데이노코커스 레디오두란스야. 아주 끔찍하게 방사능에 강한 세균이라는 거 있거든요. 얘네들을 우주로 갖고 왔어요. 우주 정거장에. 예. 그래서 우주 정거장 밖에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켰냐면 약간의 이렇게 얇은 겹을 만들었어요. 0.5mm로 해놓으니까 겉에 애들은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애들은 한 2, 3년은 버티겠다. 이게 1mm까지 올라가면 최대 8년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지구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방사능에 강한 세균으로 실험한 거거든요. 얘가 살 수 있다면 그러면은 범종설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겠다. 뭐를 타고 이제 그런 거를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증거가 실험으로 나온 거죠. 좀 약간 이건 너무 나갔다 싶은 이야기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DNA를 분석을 해보면 그 DNA 중에서 실제로 반응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작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자손을 낳는데 소용이 되는 부분은 전체 DNA 중에 되게 일부밖에 아니거든요. DNA 중에 많은 부분은 그냥 아무 역할을 하지도 않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게 그냥 막 끼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양이 조금씩 끼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끼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쓸데없는 무의미한 DNA가 사이사이에 많이 끼어 있을까? 요즘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파헤칠 게 많은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범종설에 이끌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정말 아무 기능도 없이 거기에 있을 리는 없다. 그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지구의 그 생명의 씨앗을 쏴준 그 외계인들의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박 작가님의 상상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 과학자들의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소설 하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조사를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네. 혹시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메시지가 암호문 있지 같은 것이 않을까. 있을 것인가. 예.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아무 그런 무슨 의미 있는 메시지는 없는 것 같다. 저는 들으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 어쩌면은 이거 생명의 기원을 도저히 못 밝히겠다 하는 과학자들이 에이 우주에서 왔어라고 미루는 거 저는 약간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그거 약간 아니, 좀 거시기하게 원래 느껴요. 과학의 정의 중에 하나가요. Endless search for truth.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험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니까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하는 중인데요. 예. 조금 전에 아까 그 메시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건데 DNA가 있고 예. 단백질이 있으면은 RNA가 중간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달하죠. 매개체를 예. 하잖아요. RNA를 한글로 놓고 RNA를 딱 치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꿈이 돼요. 꿈. 교수님 F시구나. 네, 꿈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누구나 다 지금 시청자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과학이고 돌아와서 예를 세균은 아까 말씀하신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복잡한 생명체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유전자가 인간 유전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2만 몇 개쯤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유전자 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가 이렇게 온전히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얘네를 엑손이라고 그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얘네를 인트론이라고 그러는데 RNA가 만들어질 때 그 인트론은 빠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지만 다양한 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중국 요리 굉장히 종류 많지만 실제 주방에 가서 쓰는 재료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거 갖고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잡해지면서 많다는 거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생명의 기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요즘 뭐 나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원시 수프 가설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사실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럴 때만 해도 그냥 범종서는 정말 SF 소설 속의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미생물을 공부하고 요즘 논문들을 쭉 보면서 특히 요즘에 이제 애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쭉 보면서 야 이게 그렇게 허투루 생각할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가설로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의외로 생명의 탄생에 달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달이 지구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죠? 모르겠습니다. 달이 있어가지고 예. 민물과 썰물이 생기죠. 그리고 화성에 있는 뭐 포보스, 다이모스 이런 조그마한 달에 비해서 지구에 있는 달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끈하게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주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지구에만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달이 있으니까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로 그거를 누가 굳이 이렇게 저어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으면 달이 계속 저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도 조간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밀물 때는 바닷물 속에 갇히지만 썰물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곳, 지금도 그 부분을 조간대라고 하는데 조간대에 희한한 생물들이 지금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삽니다. 옛날에 생명체가 없던 지구에도 그런 조간대 지역, 온갖 다양한 반응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어린이가 화학 실험실에 와가지고 아 이것도 섞어보고 이것도 섞어보고 아무렇게 해놓고 막 분탕질을 치는 그런 느낌을 달이 지구의 밀물과 썰물로 해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정말로 온갖 화학 반응이 다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단백질이라든지 DNA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는 물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많이 생겨나면서 최초의 생명이 특히 이 우리의 소중한 지구에서만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요즘 저는 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 얘기를 잘 종합해 주셨는데요. 네. 없다와 있다의 과정을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간에 이게 어떻게 왔을까 해서 그 알려진 RNA 세상 가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거니까 숙주가 있은 다음에 뭐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않게 했는데,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설도 나오고. 그렇죠. 다 가설이니까.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코 풀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나오면 조상님입니까? 최고 가설도 조상님. 나오고. 가설. 그리고요. 그와 좀 비슷한 결을 갖춘 영 결과가 있긴 있어요. 네. 우리가 포유류잖아요. 예. 포유류는 정말 이게 어려운 게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착상해서 되는 과정에 이거를 붓게 할 때 스위치를 켜주는 유전자를 봤더니 이 스위치가 아주 오래전에 감염된 바이러스 유전자인데, 얘가 스위치를 켜줘야 여기에 딱 붙어서 융합이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포유류가 진화하는데 그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가 포유류 진화의 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 미생물을 보는 시각을 무조건 이건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의 이 공존해야 되는 파트너 같은, 왜냐하면 온통 미생물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방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거냐, 그걸 잘해가자는 것이죠. 10분 토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은 어떠셨는지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풀기 어려운 의문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태어났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느냐, 이런 건 사실 되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찾기 되게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넓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에 애초에 생명이라는 게 있기 시작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조금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을 할 때 생각해보는 그 철학자의 말이 하나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돌은 세계가 없다. 도마뱀은 세계가 부족하다. 인간은 세계를 만든다.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고민할 수 있는 생물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만드는 인간으로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정답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답변을 계속 찾아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